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건 냉장고 어딘가에 햄이나 소시지 하나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3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으면 일단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뭐라고 분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체 발암물질 그룹 1입니다. 그룹 1이라고요?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저도 처음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햄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아침에 뭘 먹어야 돼? 인터넷에 하루 50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올라간다던데 그거 진짜야? 이 질문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햄을 당장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왜 가끔 먹는 것과 매일 먹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냉장고 속 햄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열어보신 그 냉장고 잠깐 닫아두시고 오늘 아침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도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햄입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를 열면 오늘 반찬부터 걱정하신다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분홍빛 포장,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인공입니다. 식빵 2장 사이에 햄 2장을 넣습니다. 치즈 1장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준비가 끝납니다. 3분도 안 걸리죠? 아이한테는 소시지 몇 개를 프라이팬에 굴려줍니다. 밥 잘 먹어라. 이 말 한마디면 왠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점심에는 햄이 들어간 김밥, 저녁에는 베이컨 볶음밥, 하루 3끼 모두 가공육이 등장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식사가 아니라 햄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으로 출연하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 1장을 먹는 것과 햄을 매일 먹는 것, 이게 정말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한 번 먹은 음식 하나가 우리 건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시지 하나 먹었다고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당연히 먹는 것 목록에 어느새 살짝 들어와 있는 거죠. 먼저 햄과 소시지가 일반 고기랑 뭐가 다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가공육은 그냥 고기를 잘라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염지하거나 훈연하거나 발효하는 등의 가공을 거쳐서 맛이나 보존성을 높인 육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핫도그, 그리고 일부 델리미트가 여기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의 종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공했느냐입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도 가공육이고 닭고기로 만든 가공 햄이나 소시지도 가공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로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발을 담근 겁니다. 닭도 가공되면 결국 같은 팀입니다. 그럼 가공 과정 자체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금,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성분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보존성과 안전성, 색과 풍미를 유지하려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질산나트륨 들었으니까 햄은 독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문제는 특정 첨가물 하나가 아니라 이 식품을 전체 식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는 N-니트로소 화합물 같은 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고기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헤테로고리 방향족 아민, 즉 HCA, 그리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같은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지나 베이컨을 구울 때 겉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조리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소시지가 나 다 탔어요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건 맛있게 익은 게 아니라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프라이팬에 소시지 구우면 암 생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고온 조리 과정에서 특정 화합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 조리법 하나 때문에 암 위험이 정확히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육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과 고기를 너무 태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가공육과 암의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이 바로 대장암과의 관계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가공육을 인체 발암물질 그룹 1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그룹 1이라고 해서 담배와 햄이 똑같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IARC의 분류는 위험의 크기를 줄 세운 순위가 아닙니다. 그 물질이나 노출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그룹 1, 가공육도 그룹 1입니다. 심지어 술도 그룹 1입니다. 그렇다고 셋의 위험도가 똑같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반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전교 1등 학생과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학생의 성적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등급은 얼마나 확실하게 확인됐느냐를 말하는 거지 얼마나 위험하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공육에 대한 건강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무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50g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기존 역학 연구를 종합해 가공육을 하루 50g씩 매일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정말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50g은 하루 50g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 상한선이 아니라 연구에서 위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40g만 먹으니까 안전하겠네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어제 60g 먹었는데 이제 위험한 건가 하면서 밤새 뒤척일 필요도 없습니다. 암은 햄을 한 번 먹었다고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수많은 요인과 장기간의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죠.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먹은 햄의 정확한 무게 하나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18%라는 숫자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18%포인트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관찰된 상대적인 위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를 개인의 암 발생 확률로 그대로 바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썸네일에서 18% 급증이라는 문구만 보고 심장이 철렁하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근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 관찰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와 여러 만성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발표된 한 우산형 문헌고찰에서는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광범위하게 종합했습니다. 34개의 리뷰와 54개의 메타 분석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가공육 섭취가 늘어날수록
대장암을 포함한 일부 암,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전체 사망 위험 등과 관련되는 결과들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답게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의 근거가 똑같이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결과가 낮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근거 확실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건강정보와 자극적인 건강정보의 차이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에서는 햄 먹으면 심장병 걸립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가공육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두 문장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관성과 인과관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장수가 바빠지는 건 우산장수가 비를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비와 우산 판매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은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가공육과 제2형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대규모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전혀 먹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하루 0.6에서 57g 범위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평균 최소 11%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고, 하루 0.78에서 55g 범위에서는 대장암 위험이 평균 최소 7%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의 근거가 강력하게 확립됐다고 평가한 게 아니라 관계가 약하거나 근거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가공육이 당뇨병을 직접 일으킨다라고 확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햄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가 아니라 가공육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장기적인 대사 건강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정말 햄만 많이 먹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햄은 흰 식빵과 함께 먹고, 소시지는 감자튀김과 함께 먹고, 베이컨은 달걀과 빵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햄이 들어간 라면이나 김밥을 먹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단 음료나 짠 음식, 소스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가공육을 많이 먹는 식사에는 다른 식습관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은 늘 친구들을 몰고 다닙니다. 혼자 오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음식 하나만 떼어놓고 모든 건강 문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함과 흰 식빵, 점심에는 햄이 들어간 라면, 저녁에는 소시지와 술을 먹는 식습관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햄을 먹으면서 평소에는 현미나 잡곡, 채소, 콩, 생선, 달걀 등을 다양하게 먹는 식습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햄을 먹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식생활의 모습은 전혀 같지 않은 거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으면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주일에 정확히 몇 그램까지 안전하다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하나를 딱 정해드리기보다 먼저 지금의 식습관부터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매일 먹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여러 번 먹고 있다면 우선 먹는 횟수를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먹더라도 한 끼의 중심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 정도로 위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은 가공육을 가능한 한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 역시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고 먹더라도 드물게 섭취하는 방향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 2번까지 안전합니다. 하루 몇 그램까지 괜찮습니다 같은 숫자를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현재 공식적인 권고는 특정 안전 상한선을 제시하기보다 가능하면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 영상에서 햄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뭘 먹을지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하고 대중교통 노선은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는 것보다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가공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식탁에서는 생선을 반찬으로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처럼 아침 식사에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햄을 올리던 식빵 위에 삶은 달걀과 토마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삶은 달걀은 냉장고 안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죠. 이보다 더 착한 재료가 있을까요? 세 번째, 두부와 콩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가공육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두부구이, 두부조림, 된장찌개 속 두부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네 번째, 가공하지 않은 닭고기입니다. 닭가슴살만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닭고기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적절한 양을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공육에서 덜 가공된 단백질 식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소와 통곡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햄과 소시지를 빼고 그 자리를 빵과 과자로 채운다면 식단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공육 대신 도넛을 선택하는 건 프라이팬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옮겨간 것뿐이지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죠. 가공육을 줄이는 동시에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향으로 전체 식단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햄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쇄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채소를 많이 먹었다고 햄 섭취가 자동으로 상쇄되는 그런 편리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공육은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늘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햄을 살 때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무첨가, 천연. 그렇다면 이런 제품은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니까. 일부 제품은 합성 아질산염 대신 샐러리 분말이나 농축액처럼 질산염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산염은 식품이나 체내 환경에서 아질산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질산 나트륨 무첨가라는 문구 하나만 보고 가공육 자체가 일반적인 생고기와 똑같은 식품이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에 무첨가라는 세 글자가 붙었다고 그 햄이 갑자기 브로콜리로 변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샐러리 분말이 들어간 제품은 위험하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첨가물 하나만 떼어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품의 전체적인 가공 특성과 섭취 빈도를 함께 보는 겁니다. 또 저염 햄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염 제품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육이 일반적인 생선이나 콩, 두부 같은 식품과 같은 수준의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트륨 문제와 가공육 자체의 건강 문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저염이니까 매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 암 등록 통계, 즉 2026년 1월 발표 자료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생한 대장암은 32,610건이었습니다. 전체 암 발생의 11.3%로 갑상선암과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유가공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과 대장암, 위험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의 식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김밥 속 햄, 샌드위치 속 햄, 도시락 속 소시지, 부대찌개 속 햄과 소시지, 라면 속 햄, 볶음밥 속 베이컨. 생각해보면 가공육은 이미 우리 식탁 곳곳에 은근슬쩍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대찌개라는 메뉴는 이름부터 가공육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시지를 매일 반찬으로 올리는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먹기도 편합니다. 조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시지를 먹었다면 내일은 달걀, 그 다음 날은 두부, 다음에는 생선, 또 다른 날에는 생선, 또 다른 날에는 닭고기. 이렇게 단백질 식품을 다양하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식탁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음식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먹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완벽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가족 모임에서 소시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핫도그를 먹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면서 베이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끼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끔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 매일 먹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번이면 일주일에 7번입니다. 한 달이면 수십 번이고 1년이면 수백 번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수년간 이어지면 어느 순간 그 음식은 단순히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특별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햄이 있습니까? 소시지가 있습니까? 베이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먹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대신할 음식이 우리 집에 있는가? 달걀이 있습니까? 두부가 있습니까? 생선이 있습니까? 콩이 있습니까? 채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월요일에는 달걀, 화요일에는 두부, 수요일에는 햄을 먹더라도 양을 조금 줄이고 목요일에는 생선, 금요일에는 닭고기, 주말에는 콩이나 두부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햄과 소시지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섭취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햄 한 장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내일도, 모레도 몇 년이고 반복되느냐입니다. 그러니 오늘 냉장고를 열었다면 햄부터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햄 옆에 다른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놓은 작은 요일표 하나가 어쩌면 수년 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 영양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보다 보면 어떤 날은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오늘은 슈퍼푸드였던 음식이 내일은 발암물질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양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햄 한 장 때문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시지 하나 때문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반대로 브로콜리 한 접시를 먹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브로콜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어제 먹은 삼겹살과 소시지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수많은 작은 선택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햄과 소시지를 완전히 끊겠다고 무리하게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먹던 음식을 가끔 먹는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먹었다면 먼저 빈도를 줄이고 한 번에 먹는 양도 줄이고 그 자리를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고기 같은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채소와 통곡물도 함께 늘려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햄 한 장. 그 한 장을 먹었다고 당장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햄 한 장을 매일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먹은 햄 한 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음식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햄 대신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채소 한 접시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오늘 당장 몸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한 달, 1년, 10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의 식탁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은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첫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단순히 고기를 잘라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염장, 훈연, 발효, 보존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육류입니다. 둘째, 가공육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 그룹 1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담배와 위험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체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분류입니다. 셋째, 하루 50g이라는 숫자는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가공육을 하루 50g씩 매일 먹는 경우 대장암의 상대적 위험이 약 18% 증가했다는 기준량입니다. 50g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2025년과 2026년의 최신 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와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 사이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에서 근거의 확실성이 같은 건 아닙니다.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공육을 먹었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습관부터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고기, 채소, 통곡물 같은 다양한 식품으로 채워보세요. 햄과 소시지는 무조건 두려워해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가끔 먹는 음식과 매일 먹는 음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햄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햄 한 장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의 한 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평범한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햄 대신 달걀, 소시지 대신 두부, 베이컨 대신 생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채소와 통곡물. 그 작은 변화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년 뒤에는 분명히 다른 식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 사진 한 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해봄이었습니다.